지금 혼란스러운 전국과는 별개로 우리는 아직까지 강점을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에서는 한국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제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나누어줄 역량도 됩니다. 한국이 아직도 부러움을 받는 강한 나라인 이유,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경찰국 정책기반자 에이프럴이라고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심각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오는 등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 눈에 한국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러웠던 한 해를 보냈죠. 사실 지금 미국의 도시별 경찰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치안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서 기획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고 말씀드렸듯 한국의 모습에 놀라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었죠. 참고로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난폭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거나 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 바로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한국 국민들은 그 약쟁이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일으키죠. 그것도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제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수천 건의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한 건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충격을 받을 정도였죠.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도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다는 불만이 커졌고 방문객들 역시 도심 속 특정 지역은 피하라는 경고를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러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이 더 이상 안전한 관광지나 거주지로 여겨지기 어렵게 되었죠. 이건 심각한 상황이 맞으며 때문에 2024년 한 해는 다른 모든 연안들을 제쳐두고 한국 같은 안전한 도시로 만들라는 특명이 있었기에 저는 한 해 동안 한국을 연구하고 실제 정책 기반자들 및 상사들과 함께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온 건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글도 미국인들에게 지금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전 세계는 코로나 전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애견 산업이 크게 성장했는데요. 애견 산업의 규모가 코로나 기간 4배로 커지기도 했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비율로 성장한 게 마약 산업이었습니다. 이건 불법이고 제대로 된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치만으로는 애견 산업이 성장한 4배의 수치와 같은 수준이라고 결론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당연히 지하경제이기고 암묵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5대배에서 6배 커졌다고 예상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주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지적받고 각 주들의 경찰국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문제는 전국 단위 문제이고 주별로 각자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게 제가 1년 동안 몸담았던 TF팀이죠. 대도시를 끼고 있는 23개 주가 참여했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수많은 기획안을 쏟아내는 등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사실 이런 건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 상황을 대략적으로 추측만 하고 탁상에 앉아 행정정책을 쏟아내는 아주 구식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한계점이 느껴지고 모두들 입을 모아 차라리 이렇게 머리를 쓴다고 사무실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미 잘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도시들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생각이 모아졌죠. 우선 벤치마킹 대상으로 가장 먼저 고려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도쿄는 국제 치안 지수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도시였죠. 당연히 도쿄의 치안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한국도 함께 후보군에 올랐지만 첫 번째 검토 대상은 일본이었죠. 도쿄와 서울은 모두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일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은 가벼운 범죄율이 확실히 낮은 나라였어요. 특히 일상 속에서의 소매치기나 절도 같은 경범죄는 정말 드물다고 평가받고 있었죠. 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통계는 의외로 높은 편이었는데요. 조직범죄와 연관된 폭력사건, 스토킹 문제, 그리고 성범죄가 일본 치안의 주요 약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범죄는 일본 내에서도 증가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에 반해 한국에 대한 조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은 가벼운 범죄율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비율도 낮은 편이었죠.
단순히 경범죄가 적은 것만이 아니라 강력범죄 역시 억제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치안 수준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죠. 게다가 서울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도 범죄 예방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고, 이 덕분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치안 수준은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경찰력의 신속한 대응이 그 이유로 꼽혔는데, 이 점에서 미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결국 우리는 미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서울을 선택하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 일본과 한국의 협조적인 태도 차이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일본 경시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그들은 매우 부정적인 회신을 보냈어요. 치안 운영 방식이나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죠. 일본은 그들의 치안 체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극도로 폐쇄적이었고, 우리가 참고할 자료를 얻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반면 한국 경찰청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치안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다른 나라들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죠.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경찰청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한국의 시스템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죠.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장 견학과 관계자와의 인터뷰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쿄와 서울 모두 안전한 도시라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협조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국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었어요. 특히 서울은 높은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환경에서의 치안 시스템은 미국 대도시들과 유사한 조건에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한국을 롤모델로 삼기로 결심했고, 서울이라는 복잡하고도 뛰어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는데요. 우리의 예산은 충분했고 도시 전체를 새롭게 단장할 정도로 대규모 범죄 예방 사업을 벌일 계획이었거든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지원군, 바로 엄청난 예산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어찌나 믿음직스러웠던지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냐는 그러한 믿음이었죠. 저를 포함한 정책 위반자들과 일부 주의원들이 참여한 19명 규모의 인원이었는데 모두 우리 예산으로 비즈니스 비행기 좌석을 예매해줄 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한 서울의 모습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젊은 직원들 중에는 이미 한국에 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역시 과거에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들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은 이전에 한국에서 겪었던 재미있던 일들이나 좋은 기억들을 꺼내며 잠시 업무를 잊고 웃음을 나누기도 했어요. 저 역시 그 대화에 동참하면서 과거에 한국에서 맛봤던 음식들, 활기찬 거리를 걸었던 추억들, 그리고 친절했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죠. 잠깐이지만 그런 대화 덕분에 긴장감도 조금 풀리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도착 후 우리는 숙소로 이동했고 모두들 호텔에 짐을 풀고 짧게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세미나실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죠. 서울의 발전된 환경에 감탄하면서도 이제 우리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에 긴장감도 살짝 돌았어요. 그래도 대체로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온 이상 한국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미국의 도시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열의가 가득했죠. 기대감과 함께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첫날의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약속대로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본부를 방문했어요. 전국을 관할하는 경찰청 본부에서 한국인 경찰들을 만나 서울의 치안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죠. 먼저 본부를 떠나기 전 우리는 한국은 3단계 체계로 안정된 치안이 유지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인프라, 두 번째는 시민의식, 세 번째는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서울을 돌아보면서 모두 알게 될 내용이었죠. 한국 경찰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우리를 맞아줬고, 간단한 브리핑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시 설계와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서울의 효율적인 도시 설계였는데요. 서울은 치안을 고려한 도시 설계가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의 밀집도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는데,
한국 경찰들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범죄가 발생한 뒤에 추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 역할을 한다고 했죠. 또한 공공장소와 주요 거리의 조명은 밤에도 밝아서 어두운 골목이 거의 없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이런 설계 덕분에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실제로도 범죄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뒤따랐죠. 특히 서울은 K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는데요. IoT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치안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은 정말 감탄할 만했어요. 한국 경찰들은 이런 스마트 기술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했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범죄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시스템에 경고가 뜨고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또한 대중교통의 안전성도 서울이 자랑하는 치안 시스템 중 하나였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는 철저한 방범 체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그건 24시간 돌아가는 CCTV였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죠. 이런 대중교통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불안함이라는 공백이 하나도 없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죠. 하지만 한국 치안의 진짜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도시 설계에만 있지 않았어요. 한국 경찰들은 서울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결국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감을 갖는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이런 태도가 전체적인 치안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를 자제시키거나 경고를 준다고 해요. 또한 실질적인 공동체 정신도 한국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꼽혔어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을 잃어버려도 곧바로 근처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로 접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높은 신뢰도는 시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치안이 단순히 시스템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동과 문화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요소들이 서울을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국이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법과 제도의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 체계였어요. 한국 경찰들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범죄 예방과 처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의 공정성과 신속한 집행인데 이 점에서 한국은 매우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선 강력한 법 집행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소란행위나 음주운전 같은 사건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소한 위법 행위도 간과하지 않으니 전체적인 범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 거죠. 우리는 한국 경찰들이 말한 작은 것부터 철저히라는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처벌의 신속성에서도 놀라운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범죄 사건의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예를 들어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의 조사 후 바로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빠른 대응 덕분에 범죄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도 단점은 있었어요. 경제사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경제 관련 범죄,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같은 사건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과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길거리에서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범죄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한국 경찰들은 이런 경제사범 비율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경제사범 문제는 고도로 발전된 금융시장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진 국가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어죠. 더 중요한 건 이런 범죄 역시 한국에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의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은 한국 치안의 숨은 기둥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이런 체계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죠. 우리는 이 점이 미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어요.
물론 한국 경찰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범죄자들의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라는 점이 있어서 경찰들이 기껏 구속시키고 재판에 앉혀놓은 범인이 생각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 모습에 조금은 회의감이 든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사법기관의 문제이고 경찰들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우리가 기껏 잡은 범인들이 너무 쉽게 법원에 의해 풀려나면 허무할 것 같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간의 방문을 통해 우리 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이었죠. 미국의 치안을 한국처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본과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한 미국 전문가들은 단순히 잘 정비된 도시 설계나 첨단 기술에만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치안의 비결은 바로 시민들의 행동과 문화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충격에 빠뜨렸죠. 한국은 단순히 CCTV와 같은 기술적 도구로만 치안을 유지하지 않아요. 도시 설계, 법제도, 그리고 시민의식이 어우러져 치안을 이루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경찰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서로에 대한 신뢰였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도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죠. 이런 상식적인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어요. 미국은 단기간 내에 이런 문화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30년은 걸릴 것이라는 보수적인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한국은 독보적인 국가였어요. 그들의 치안 시스템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신뢰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결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인 선진국을 넘어 시민의식까지도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였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벤치마킹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니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은 우리에게 또 한 번 큰 충격과 감탄을 안겨주었죠.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평화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폭력적인 시위가 아닌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집회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게다가 의견이 갈리는 두 부류의 집회 참가자들조차 서로 큰 충돌 없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건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우리 팀은 이 소식을 접하며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치안과 질서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배워온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방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설계, 예산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단순히 치안을 잘 유지하는 나라를 넘어 사회적 성숙도와 민주주의 정신에서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한국과의 격차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에서 비롯된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롤모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